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오늘 미술극장 시즌2로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번에 방송이 됐던 미술극장 시즌1이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새로운 화가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답의 마음을 담아서 더 다양한 화가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화가들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소개해드릴 화가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바로 화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힌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아름다운 자연이 나왔죠. 굉장히 아름답죠. 호수가 있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딜까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화가는 노르웨이 화가입니다. 미술사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나라예요. 자, 거기다가 단순히 노르웨이 화가가 아니고요. 노르웨이의 국민 화가라고 불리는 화가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맞추기가 힘들 거거든요. 두 번째 힌트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힌트는 화가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화가의 대표작은 알아도 얼굴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얼굴을 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얼굴을 먼저 보고 그림을 보면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구나. 자, 어떠세요? 잘생기지 않았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 콧대도 높고 눈매도 깊고 분위기 있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두 개의 힌트로도요, 거의 못 맞히실 거예요. 너무 어렵죠? 마지막 힌트 세 번째가 남았는데 이 힌트는 딱 보시는 순간 바로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이 화가의 대표작이에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죠. 아마도 그림에 관심이 없어도요, 이 작품은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맞아요. 절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화가는 그냥 유명한 그림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절규를 그린 뭉크입니다. 자, 뭉크를 이 이름은 들어봤어도 그림은 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 시간은 뭉크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일을 겪었고 저 절규라는 대작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려졌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화가의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진이 나왔죠. 대가족이에요.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뭉크의 어머니죠. 뭉크는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게 돼요. 어머니 오른쪽에 서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 뭉크예요. 그런데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뭉크의 가족은 화목할 수 없었죠. 왜 그러냐? 뭉크가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뭉크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거기다 몇 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뭉크의 누나는 어머니와 똑같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뭉크 또한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잔병치레가 많았고요. 만성기관지염을 달고 살았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뭉크는 살아가게 되는데, 네, 뭉크가 어린 시절에 했던 말을 읽어드릴게요.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내 곁에 서 있었다. 병약함과 정신병, 나는 그 두 가지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느껴지시나요? 우울했고 항상 자신의 주변에 죽음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우울증, 대인기피증까지 알아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작품 볼게요. 뭉크가 저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림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떠오르게 되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신의 누나가 죽었을 때의 상황이. 그리고 뭉크는 사실주의를 버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 깊은 감정 속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 내면을
표출시키게 돼요. 제목이 아픈 아이예요. 아픈 아이. 그림 보세요. 왼쪽에 누나가 베개에 기대서 누워있죠. 오른쪽에 누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모예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누나의 얼굴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광채가 나요. 그리고 그 누나의 손을 꼭 잡고서 이모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자, 그림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뭔가 뭉개져 있죠. 물감을 계속해서 덧칠했던 거예요. 저 검은색은 죽음을 뜻한다 그래요. 그리고 아픈 누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누나가 그 죽음, 검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아프다는 걸 증명하듯이 누나의 앞쪽에는 약병이 놓여 있죠. 뭉크는 독특하게도요, 이 제목을 아픈 아이로 짓지 않았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습작이었어요. 습작. 완성을 안 했다라는 거죠. 뭉크는 평생 동안 이 작품을 습작으로 냅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버전으로 덧그립니다. 이건 아마도 뭉크는 그 누나를 잃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40여 년간 이 아픈 아이, 습작이란 제목으로 혼자서 계속 그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처음으로 감정을 표출시킨 그림인데 이 노르웨이 화단에서는 이 그림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난리가 나죠. 이건 못 그린 거다. 저렇게 물감을 칠하는 게 어디냐. 저건 망친 작품인데 이 아이가 우리들 앞에 들고 온 거다. 그리고 심지어 저 손이 문제가 돼요. 자, 이모의 손과 아픈 누나의 손이 겹쳐져 있는데 저 손을 노르웨이 화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하지도 않고 저게 대체 뭘 그린 거냐. 심지어 이런 비난까지 나와요. 마치 무슨 뭉개진 생선 같다. 저건 너무 못 그린 그림이다. 하지만 이 대중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뭉크는 이런 그림의 스타일을 좋아했죠. 그런데 따라갈 수 없었어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없었죠. 왜냐? 이렇게 그리면 화단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장학금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원해준 이모를 실망시켜주기가 싫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나는 좋지만 이모는 실망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잠시 이 터졌던 감정은 스스로 누르게 돼요. 그 다음 그렸던 게 이 작품이에요. 주제는 비슷하죠. 주제는 비슷해요. 또 아픈 누나가 베개에 기대서 누워있는데 옆에는 이모가 있죠. 자,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봐보세요. 전체적인 화면을. 왼쪽도 비슷하죠. 아프다는 걸 증명하듯이 약병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태양빛이 들어와서 밝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쁜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 태양빛이 들어와서 자신의 누나를 비치고 있는데 누나는 마치 이 생명의 빛이 보기 싫다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죠. 자, 그리고 이런 작품들로 다시 사실주의로 돌아오면서 학교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이 작품부터 다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뭉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작품 이후에 뭉크는 학교의 인정을 받아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슬픔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 유학을 하던 시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유학을 와서 계속해서 주거지를 옮기느라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늦게 들은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죠. 그때 뭉크는 파리에서 혼자 외롭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본인의 감정을 그림으로 옮기는데 이때는 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자, 이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뭉크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그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방에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림이죠. 창밖을 자세히 보세요. 밖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배가 떠 있죠. 잔잔하게. 그리고 달빛이 비추고 있는 저 밖을 뭉크가 혼자 쓸쓸하게 내다보고 있어요. 창틀은 마치 감옥처럼 이 방을 막고 있는 것 같죠.
부모님을 모두 잃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자,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뭉크의 정신적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한스 예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림 보세요. 뭔가 포즈부터가 약간 좀 삐딱해 보이지 않나요? 기대가지고 한쪽 팔을 축 늘어놓고 있죠. 깐깐한 것 같아요. 단추를 목 위에까지 다 잠궜어요. 그죠? 한스 예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뭉크가 정신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뭉크의 정신을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격한 비판론자였고요. 무신론자였고 도덕적으로 과격했어요. 심지어 자유연애주의자라 해서 뭉크에게 자유연애, 결혼을 했어도 바람을 피워도 된다. 너의 감정을 폭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너가 느끼는 감정들을 글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오직 죽음만이 사랑을 해방시킨다. 너의 감정을, 너의 그 죽음에 대한 감정을 그림으로 표출시켜라. 자극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뭉크는 정신적으로 터뜨리게 되죠. 이제부터 완전히 깨달아요. 한스 예거를 만나면서 아, 내 감정을 오로지 그림에 쏟아붓겠다. 그때 나오는 그림이 이런 작품이에요. 약간 이제 그 뭉크의 절규, 그 스타일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대중들 보세요. 이 대중들이 이 관람객 쪽으로 걸어오고 있고 어디론가 가고 있죠. 표정이 다 똑같아요. 무표정하고 서로에게 관심조차 없어요. 그죠? 약간 좀비처럼 보이기도 해요. 좀비처럼. 그런데 이 대중들 왼쪽을 보면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는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죠. 저 상가, 저 밝은 불빛 쪽에는 뭉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뭉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저 뒤에 건물은 국회의사당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죠. 썩은 나무 한 그루가 거대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건 당연히 노르웨이, 저 오슬로에 없는 나무인데 뭉크가 상상을 해서 죽은 썩은 나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로 인해서 그림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죠. 이 그림에 뭉크도 등장해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오른쪽에 검은 그림자처럼 혼자 걷고 있는 사람이 뭉크죠. 자신의 외로움, 대중들과 섞일 수 없는 그 외로움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자, 이때 뭉크에게 첫사랑, 첫 만남이 찾아오게 돼요. 자, 항상 우리 사랑 이야기는 너무 재밌잖아요. 뭉크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요? 이 화가의 첫사랑은 바로 이 여성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이쁘고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셀럽 같은 존재였어요. 셀럽. 자, 그런데 뭉크는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해요. 아까 한스 예거가 그랬죠. 자유연애를 해라. 결혼을 했어도 불륜도 해보고 다 경험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당시에 유부녀였어요. 결혼도 했고 남편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뭉크를 만나는 거예요. 뭉크는 이 첫사랑, 밀리라는 여성과 첫 키스, 첫 경험, 모든 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뭉크는 완전히 밀리에게 빠져들게 되죠. 이게 우리가 들으면 불륜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뭉크는 그 첫 키스의 기억이 그렇게 아름답게 남아요.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게. 자, 그 첫 키스 장면을 뭉크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불륜에 대한 그림이긴 한데 의외로 분위기가 굉장히 로맨틱하기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뭉크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첫 키스에 대한 기억이에요. 어떠세요? 저 남녀를 보세요. 키스를 격렬하게 하는데 얼굴이 거의 뭐 붙어있죠?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밖을 보세요.
이 커튼 뒤에서 남몰래 키스를 하고 있는데 창밖에는 사람들이 유유히 지나가고 또 건물 안은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죠. 뭉크는 이 첫 키스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처음이야 몰래 사랑을 했다고 해도 결국엔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뭉크는 진심이었지만 사실 밀리는 진심이 아니었죠. 한번 만나볼까? 좀 가볍게 만났던 사람이 뭉크였던 거예요. 그리고 슬슬 뭉크에게서 정을 떼기 시작을 해요. 뭉크도 그걸 느꼈죠. 그리고 그 정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도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공감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이에요. 어떠세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꼭 뭉크 이야기지만 첫사랑을 하는 사람의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다를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성은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뭉크를 뜻하는 남성은 사실 자세히 보시면 바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있죠.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뭉크는 한 발짝 뒤에 가서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해요. 첫사랑에 실패한, 약간 나는 좋아하는데 이 여성은 나를 싫어하는, 멀어질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리고 결국 이 밀리는 뭉크를 떠나게 돼요. 뭉크가 진짜 상처받은 게 뭐였냐면 유부녀였는데 이혼을 하거든요. 약간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혼을 했으니까 나한테 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돼요. 그때 뭉크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죠. 내가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 그때 그 감정이 폭발한 작품이 있어요. 아마 좀 섬뜩하실 수 있어요. 자, 헤어진 남녀를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죠. 느껴지세요? 재밌게도요, 제목이 흡혈귀인데 뭉크는 이 작품의 제목을 흡혈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건 흡혈귀가 아니라 그저 남성의 목에 키스하는 여성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얼굴 색 보세요. 사람의 색이 아니에요. 약간 시체 같죠?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데 저건 키스가 아니라 마치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는 것 같죠? 그리고 정말 섬뜩한 게 여성의 머리를 보세요. 저 붉은 머리카락이 마치 피가 쏟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공포스럽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왜 우리도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가끔은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가슴 아프기도 하죠. 흡혈귀로 그렸다가 또 다음 작품은 애잔하게 그려요.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이별이란 작품이에요. 느껴지시나요? 왼쪽을 보세요. 뭉크가 자신의 심장을 붙들고 있어요. 얼굴은 마치 시체처럼 파랗게 질렸죠. 심장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게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조각상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올라오고 있죠. 마치 지워지지 않는 그 아픔인 것처럼, 이별의 아픔. 그리고 오른쪽에 여성을 보세요. 여성, 사랑했던 밀리를 그렸는데 분노에 차 있었지만 그 사랑했던 밀리의 모습은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는 나는데 밀리는 또 아름답게 그렸어요.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히고. 그리고 뭉크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이제 밀리를 잊을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밀리와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느꼈던 그 어떤 감정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돼요. 이때 뭉크는 외로움이 극에 달했어요.
다시 그 우울증이 찾아왔고요. 다시 혼자가 됐다는 슬픔,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 헤어짐, 이별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이랑 길을 걷고 있는데 노을이 지는 걸 봐요. 그런데 그 노을이 너무나 붉고 마치 하늘이 아니라 핏빛 같았다라고요. 그때 본 노을이 이 노을이에요. 어떠세요? 너무 붉지 않나요? 뭉크의 감정이 이해되기도 해요. 이 노을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다라고 해요. 마치 자연이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빈혈이 오면서 어떤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자연의 비명소리. 그리고 뭉크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때의 그 무서운 감정, 그 강렬한 기억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게 되죠. 이때 이 감정을 그렸던 작품, 이 핏빛 노을을 보고서 뭉크가 그렸던 작품이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봤었던 절규라는 작품이죠. 절규의 탄생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뒤에 하늘을 보세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 붉은 핏빛 노을이 흐르고 있죠. 굽이굽이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뭉크의 얼굴, 독특하지 않나요? 머리도 없고요. 눈썹도 없어요. 하늘과 본인과 저 뒤에 바다는 굽이굽이 요동치고 있는데 뒤에 자세히 보시면 배가 있어요. 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와 뒤에 두 명의 인물은 굽이치지 않고 굉장히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죠. 이거는 본인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그렸기 때문이에요. 굽이치고 있는 감정은 본인의 내면인 거고 똑바로 서 있는 저 다리와 친구들은 외면의 세계인 거죠. 내 내면이 아닌. 이 뭉크의 절규는요, 현재 뭉크 작품 중에 최고가예요. 그리고 수많은 패러디를 낳아요. 대표적으로 이 해외 영화 중에 스크림이란 영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뭉크는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화를 그리고 그걸 다시 판화로 바꾸는 걸 좋아했어요. 이 절규도 하나의 버전이 아니라 여러 버전이 존재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판화를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그 감정이 좀 더 강렬하게 전달되지 않나요? 저 눈 보세요. 눈이 되게 패러디하기 좋게 생기지 않았나요? 감정도 느껴지고.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판화는 유화의 밑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뭉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판화가 유화보다 감정 전달에 더 효과적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의외로 유화로 그렸던 것들을 다시 판화로 바꾼 작업이 많아요. 뭉크가 절규를 완성하고 써둔 글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다.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멈추어 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검푸른 현만에 마치 화염 같은 핏빛 구름이 걸려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혼자 불안에 떨며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라는 글을 쓰게 되죠. 이게 뭉크가 절규를 그린 이유이기도 해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뭉크의 절규, 탄생 과정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뭉크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일들을 겪었고 이걸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뭉크의 절규에 이어서 뭉크가 노르웨이의 국민 화가가 되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이었습니다.